가장 옛날에 무엇이 사람을 사람이게 했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동물들하고 다를까? 옛날에는 그게 당연히 커다란 두뇌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와 그다음에 침팬지의 공동 조상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한국고등교육재단 양성실입니다. 오늘은 죽음보다 오래 남는 것,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주현 박사님과 함께 무엇이 사람을 사람이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람도 사실 동물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람이게 만들어준 첫 번째 변화가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어디서 왔나? 이런 질문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하죠. 네. 엄마, 난 어디서 왔어?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죠. 어디서부터 내가 동물들하고 다를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뭐 사람이 이제 동물과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두뇌가 발달했다든지 아니면 두 발로 걷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가장 그 인류학에서 연구할 때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어떤 순서로 그게 진행이 됐느냐죠. 그게 한꺼번에 갑자기 이런 지금의 호모사피엔스가 딱 탄생한 게 아니라 옛날에 어떤 우리와 그다음에 뭐 침팬지의 공동 조상이 있었고 그 공동 조상이 나누어지면서 한쪽은 침팬지 쪽으로 계속 진화를 했고 한쪽은 계속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침팬지가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침팬지가 들으면 진짜 안 좋아할 말입니다. 침팬지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침팬지와 사람이 언젠가 조상이 같았던 거죠. 조상이 같아서 갈라졌는데 그러면 그 갈라진 이후에 뭐 한 60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사람 쪽으로 오는 화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이 지금의 호모사피엔스를 만들게 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당연히 커다란 두뇌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머리가 좋잖아, 사람이. 그런데 이상하게 화석이 발굴되는 걸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 이론이. 화석이 어디서 나오면 저희가 그 연대를 지층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화석만 보면 안 돼요. 연대를 만약에 우리가 모르면 그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결과는 두 발 걷기, 직립보행이 가장 인간을 침팬지와 다른 쪽으로 보낸 가장 첫 번째예요. 두 발로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발로 처음부터 이렇게 네 발로 다니다가 벌떡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어설픈 두 발 걷기 뭐 이런 게 됐을 텐데 어쨌든 그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그 상태로 한참 가요.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계속 네 발로 걸으면서 또 계속 진화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엉성한 두 발 걷기인데 다른 거는 침팬지랑 너무 비슷해요. 아직까지. 한참 동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몸집이 커지고 두뇌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호모사피엔스가 됐죠.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결국 그거를 약간 순서대로 배열을 네. 했을 때 그 첫 번째를 직립보행으로 보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그 순서대로. 네, 거의 그 순서대로 맞춰서 애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걷거든요, 대부분. 그 다음에 말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뇌가 커지고 그런 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네. 스톡홀름에서 스반테 페보 박사님 렉처를 들은 적이 네. 있는데 그때 그 네안데르탈인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무엇이 우리를 사람이게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 인류가 좀 더 다가간 순간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연구에서 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네. 혹시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 스판테 파보 박사님 책을 읽고 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책이 있을 수 있나. 그때는 벌써 한참 전이에요. 네. 노벨상 받기 전인데 그분이 사실 인류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분은 의대생이었고 근데 이제 의사 이런 거 하기가 본인이 싫었대요. 그 네. 책에 보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면 뭐 병리학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걸 연구를 하다가 이제 너무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어쨌든 계속 하고 있다가 그 점심시간에 그 학교 안에 박물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네. 점심시간마다 그 박물관에 가서 그 뭐 미이라도 구경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미이라를 조금 띄워서 내가 저거를 유전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의대 교수님한테 말하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시킨 연구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그거를 몰래 박물관 사람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더래요. 저 귀중한 전시되어 있는데. 저거를 뜯어달라는 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옛날 유해나 뭐 미이라나 이런 거에서 DNA가 나올까? 라는 걸 아예 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시기에 아. 본인이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죠. 그럼 그전에는 미라로 추출을 해서 연구한 한 적이 적이 없어요. 없었어요? 네. 갑자기 이분이 진짜 점심시간에 산책하다가 생각이 이제 난 거예요. 산책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이제 박물관 설득해서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받아서 그거를 몰래 이렇게 밤에 나와서 연구실에서.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들켰는데 정말 놀랍게도 지도 교수님이 괜찮다. 어디 계속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부분에 제가 일단 굉장히 또 감동을 받았고 네.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분이 완전히 이제 방향을 틀었죠. 이쪽으로. 그래서 그분이 네안데르탈인의 그 DNA를 이제 처음으로 복원을 했는데 우리의 사촌격인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알아냈다는 게 엄청난 일이었죠.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 DNA 기법으로 일단 추출해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안 남아 있으니까. 너무 옛날 거니까. 그래서 그 기법을 저희가 무명용사 신원 확인할 때 그 오래된 유해들을 화학 처리를 한 게 많아요. 방부 처리, 냄새 때문에.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DNA가 거의 네안데르탈인 뼈에 남아있는 DNA 양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판테 파보 교수님 팀이랑 저희 유전자 팀이 지금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 추출 방식에 네. 있어서도 네. 이렇게 협력을 하시고 네. 신기하네요. 그 전에는 미라같이 오래된 거에서는 추출이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의미가 없을 거라기보다는 그걸 할 생각을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고고학 유적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뭐 이거저거 분석은 해봤지만 사실 DNA라는 게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막 일반 용어가 돼서 옛날부터 있었던 기술이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그게 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게 미국도 90년대 중반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범죄 현장에서 뭐 누구의 DNA가 나왔는데 이게 이 사람은 범인입니다 하면 그 전까지는 뭔데 무슨 기술인데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예. 박사님께서 이제 유물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시면 이게 단순히 생물학적 정의를 넘어서 어떤 사람다움이 조금 보이기도 하실 것 같아요. 박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뭐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으시겠지만.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질문인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질문을 잘 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거를 이제 인류학에서 접근할 때는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봅니다. 사람과 가장 지금 살아있는 동물 중에 가장 가까운 게 침팬지죠. 이제 유전자의 거의 98%가 우리가 침팬지랑 똑같아요. 근데 뭐 그게 물론 엄청난 비율이긴 하지만 막 기암을 토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하고 바나나 나무도 한 절반 정도 비슷하다고 해요. 바나나 나무요? 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펑션이 똑같은 거예요. 생물들은 그러니까 자라야 되고 번식해야 되고 네. 그런 걸 컨트롤하는 유전자는 뭐 바나나 나무나 저나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가 그런 차이를 일으키는 건데 침팬지랑 굉장히 가까운데 그러면 침팬지랑 사람하고 비슷한 건 뭐고 다른 건 뭔가 이거를 이제 인류학자들이 주로
주로 살펴봅니다. 네. 그래서 인류학에서는 평균적인 걸 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예외적인 거 빼고 네. 평균적으로 사람은 이렇고 평균적으로 침팬지는 이렇다. 이게 이제 인류학의 가장 큰 기본 프레임인데 침팬지랑 비슷한 점도 사람이 많거든요. 침팬지뿐만 아니라 이 원숭이과 뭐 영장류 이 동물들이 굉장히 사회성이 높아요.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고 서열이 진짜 확실하고 사람도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듣는 사람이. 뭔가 불쾌해요. 뭔가 불쾌하고 왠지 우리도 분명히 그런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영장류니까.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약자를 가서 그렇게 때리면 안 돼. 원숭이처럼. 그런 거를 배우고 그런 걸 습득하고 그런 측은지심을 갖고 그런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장 옛날에 무엇이 사람을 사람이게 했는가 하는 증거를 찾다 보면 뼈에서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사실 행동은 뼈로 남지 않기 때문에 뼈에서 어떤 측은지심을 찾는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고고학 유적에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채로 발견된 이제 뼈가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 다리가 막 심하게 부러졌던 근데 그게 어째 측은지심의 결과일까? 만약에 침팬지가 이가 다 뽑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침팬지는 죽는 거예요. 바로 죽죠, 그냥. 네, 아무도 그 침팬지를 가서 막 돌봐주고 이러지 않아요. 걸을 수 없다? 그냥 거기서 안타깝게 죽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 유적에서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는 흔적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밖에 없죠. 누군가가 돌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런 약간 측은한 마음을 갖고 그런 게 저는 결국 사람을 가장 사람이게 한다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저희가 느껴지는 감정이 그래서 그런 거네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들이 뭐 이렇다 하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인류학자들이나 뭐 생물학자들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봐 우리도 영장류잖아. 쟤네도 저러잖아. 근데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네. 박사님, 은하철도 999 아시나요? 저는 잘 기억이 기억이 잘 안 나세요? 뭐 질문이 뭔데요? 그 은하철도 999 보면 주인공의 약간 꿈이 내 몸을 버리고 기계 인간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 은하철도 999의 철이처럼 요즘 AI가 막 발전하는 걸 보면 이게 왠지 언젠가 가능할 것 같다. 기계로 내 몸을 대체하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오싹한 상상을 좀 하게 되는데 박사님은 실제로 그 사람의 뼈를 다루시고 몸을 다루시는 일을 하시는데 혹시 AI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디지털 휴먼 같은 존재도 인간다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 긍휼한 마음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리고 그런 거에 늘 목마르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SNS를 하더라도 SNS 팔로워가 몇 명인가 내 친구가 누군가 막 실제로 친구랑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기서라도 막 친구를 늘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거는 넓게 보면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 영장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라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영장류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영장류들 보면 진짜 어떻게 저걸 다 알지? 그 몇십 마리가 몰려가는데도 다 알아요. 자기네끼리 쟤랑 어제 싸웠고 쟤랑 사이가 안 좋고 쟤는 저 집 자식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걸 다 아는데 사람은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은 시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그게 영장류가 눈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아이 컨택 딱 해도 바로 알아요. 내가 눈 한 번 마주친 거.
뭘 봐?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사람은 눈이 중요한데 뭐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걔는 잘 안 보여요. 네. 냄새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눈이 굉장히 우리는 이 동공이 되게 크고 이렇게 딱 보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눈 한 번만 마주쳐도. 그게 뭐냐?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로 진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나 이런 걸로 완전히 대체되려면 정말 몇백만 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그 생물학적인 진화를 싹 무시하는 건데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매일 유해를 마주하시고 뼈를 보시고 하시면 뭔가 보통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게 삶과 죽음의 의미가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매일매일 적어도 109의 유해가 이제 항상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쫙 있어요. 그거를 매일 본 게 이제 한 15년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볼 때 무슨 생각을 자주 하냐면 저분들 누구도 집을 떠날 때 저기 내 앞에 지금 75년, 80년이 지나서 지금 하와이 우리 랩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설령 내가 전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집으로 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아마 해본 적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래 성격이 장기 계획을 잘 안 세우는데 지금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아예 안 세웁니다. 그냥 매일매일 내가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내고 제가 다른 사람 유해는 진짜 많이 봤지만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급하게 미국에서 귀국을 해서 한국 도착해서 아버지랑 마지막 인사하고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살질 않다 보니까 장례 문화도 뭐 잘 모르고 근데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화장터에 들어갔던 그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나 진짜 말로 잘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코미디 같은 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너무 많고 막 줄 쫙 서서 막 딩동댕 하면서 뭐 몇 번 화로 뭐 끝났습니다. 막 이런 게 너무 이게 뭐지?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거는 화장이 끝났다고 이제 유족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이렇게 커다란 쟁반에 저희 아버지 유해를 이렇게 쫙 놓고 펼쳐놓고 이제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자, 유족분들 확인하시라는데 진짜 너무 슬펐죠. 너무 슬프고 막 울면서 근데 제 직업이 뼈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우 우리 아버지 그래도 오래 안 아프셔서 저렇게 대퇴골이 튼튼하셨네. 우리 아버지 척추도 튼튼하셨고 역시 허리가 안 아프시더니 이게 화장이라는 게 아주 센 온도에서 태우는 거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할머니 이렇게 여성분들 특히 골밀도 낮은 여성분들은 화장하면 완전 다 부서져 버리거든요. 뼈가. 그래서 저는 막 그게 막 너무나 보이시고. 뭐 보이면서 뭐 묘한 위안이 되기도 하고 뭔가 뭐 잘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트레이에 딱 담겨있던 그 뼈 조각을 이렇게 눈으로 탁탁 확인하면서 뭔가 위로가 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뼈는 제가 정말 많이 봤지만 저희 아버지를 유해로 만나게 됐을 때 그 이후로 제가 유족들의 마음을 훨씬 더 조금 더 공감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도 그분들의 아픔을 제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몰랐더라고요. 반 정도 알았을까? 그 정도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지금 하는 일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많은 분들을 돌려드려야겠다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매일 뼈를 보셨지만 또 아버지의 그쵸. 뼈를 보시는 거는 네. 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일 얘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네. 혹시 개인적으로도 네. 좀 이게 인생의 목표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전- 장기 계획을 안 전 세우신다고 목표가 하셨지만 없어요. 아 진짜 없으신가요? 진짜 없어요. 아 그러면 패스. 그냥 살아가 제 가장 모토예요. 아님 말고 그냥 살아. 없어요, 진짜로. 네. 누군가를 기억하고 뼈를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오실 거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뼈를 다 마주하시는 거고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박사님이 느끼신 사람은 결국 이거구나가 있으실까요? 사람은 결국 다 죽는구나. 한국의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대담했던 걸 엮어서 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그 교수님들한테 비슷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교수님들이 다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 근데 그때는 진짜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무슨 진리야. 나도 하겠다. 그런 말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매일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죽는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그게 가족이든 뭐 돈이든 명예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거를 미리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저는 결국은 가장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 죽음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삶의 의미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150년 후에 여기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래도 내가 어떤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떠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분들이 우리 앞에 엄청 많이 계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이어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사회를 좀 더 낫게 하고 또 물려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세대한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20년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혀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 발견할까 봐 많은 고고학자들이 다 화장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묻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는 여기서 계속 앞으로도 살 텐데 죽어서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이라 하면 한국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아 집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왠지 내가 아무리 몇십 년을 외국에 살았어도 거기에 내가 묻히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아, 이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는 네. 거구나. 그분들이 어딘가 묻혀 계시지만 그래도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고등교육재단은 굉장히 감사한 곳이죠. 누가 제가 하고 싶은 이런 공부를 하는 거를 조건 없이 지원해주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사회에 환원해라. 그 조건 하나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다는 거에 저는 지금도 진짜 깊이 감사드리고,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인생의 그런 트랙을 갈 수 없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재단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재단에서 이제 뭐 어떤 걸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주현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 모두 즐거우셨죠? 저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프로페서의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